자, 고3 6월 모평 독서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 보시면은 이 글의 주제 여기 나타나 있죠? 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글 읽기. 요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고요. 이를 읽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글들을 찾아야 된다. 이게 글 읽기 전차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읽기 목적에 맞게 글을 읽어야 된다. 요게 두 번째고요. 자, 그리고 글을 읽을 때 사용하는 전략은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하기, 연결하기, 조직하기에 대해서 또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선택하기의 개념 옆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결하기의 개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하기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 독서에서 그 첫 지문과 관련해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글을 선정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여기서 글을 선정하는 것은 구성하는 과정이 아니라 평가하는 글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여러 글 읽기에서 정보를 연결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사문단에 해당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연결하기란 읽은 글들에서 추출한 정보들을 정교하여 연결하여 읽은 글에서는 나타나지 않던 의미를 구성하거나 심화된 의미로 나아가는 전략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문제 해결을 위한 글 읽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3번.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글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지향할 게 아니죠. 이건 지향해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 여러 글에서 필요한 정보를 도출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읽기 목적과 관련된다. 예, 요게 답이고요. 자, 5번. 필요한 정보를 한 편의 글에서 얻지 못할 때는 반복해서 읽기보다 다른 글을 찾아본다. 반복해서 읽기가 중요하다고 산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독서 지문 두 번째, 과두제적 경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은 과두제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러한 현상인데 일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 정치 조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운영 체제는 민주적인데 권력이 집중된 게 과두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 과두제 정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과 차이를 보이는 게 공동체적 경영의 개념이 나와 있죠. 이거는 모두가 균등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자, 그리고 과두제적 경영이 활용되는 경우, 그 다음 과두제적 경영이 나타나는 경우가 나타나 있습니다. 과두제적 경영이 활용되는 경우는 기업이 커졌을 때, 그래서 효율성을 지향하는 과두제적 경영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보시면은 과두제적 경영의 정의, 이게 뭔지, 그 다음에 특성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좋아 보이지만 장점은 있습니다. 기업 전략을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첨단 핵심 기술의 개발에도 유리하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려서 효율적 대처를 할 수 있는 것. 예, 장점을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 일단 주주의 수가 많으면은 소수의 경영진이 기업을 장악하는 힘이 크다. 그러니까 과두제적 경영하기가 쉽다는 내용인데, 자, 이럴 때 사익에 치중하는 것, 그런 폐해가, 소수 경영진이 사익에 치중하는 그런 폐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성과를 부풀리는 것, 이게 폐해 사례, 첫 번째 폐해 사례. 그 다음에 뭐 정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 이게 두 번째 폐해 사례입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폐해 사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과두제적 경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스톡 옵션의 권리를 경영자한테 부여하는 방식. 이게 첫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주식을 경영자한테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업의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보상을 주는 거. 그게 주식평가 보상권의 방식. 두 번째 해결 방안입니다. 과두제적 경영의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공시제도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데요. 경영공시제도가 기업의 주식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 이게 경영공시제도입니다. 자, 요거는 경영 투명성, 깨끗하게 경영을 하기 위해서고요. 이것, 경영공시제도를 통해서 정보 격차가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회이사 제도가 있는데, 사회이사는 기업 이사회에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는 겁니다. 외부 인사를 이사로 참여시키는 거. 이렇게 되면은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견제할 수 있고, 폐쇄적 경영으로 인한 정보와 권한의 집중을 억제하는 효과, 그러니까 과두제적 경영을 막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폐해를 막을 수 있는 방식. 이러면서 글이 마무리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두제적 경영. 과두제적 경영에 대한 예로 적절한 것은 1번 소수의 경영진이 내린 의사결정이 여기까지 맞는데 수평적으로 집행되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 집행되죠. 그래서 1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강한 결속력을 가진 소수의 경영자로 경영권을 이루어 맞습니다. 경영권 유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요거는 3문단에 나온 내용이고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경영권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중요 기술 개발에 소극적 투자. 요거는 과두제적 경영하고 상관이 없죠. 경영권이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과감한 투자가 가능하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경영진이 투자자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경영 성과를 부풀릴 위험성이 적은 게 아니라 많습니다. 과두제적 경영은. 그래서 4번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경영진과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일치하는 경우보다 그러니까 경영을 자기 혼자 하는 사람이 주주 사이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기업 가치가 훼손될 위험성이 높아지죠. 운영 성과에 부풀린다든가 사익을 추구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문, 플라스틱 관련된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라스틱의 어원이 나타나 있어요. 플라스티코스라는 그리스에서 온 말이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성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열과 압력이다. 그래서 이걸로 할 수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 플라스틱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위체인 작은 분자가 수없이 반복 연결되는 중합을 통해 만들어진 거대 분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단위체들이 연결되어 있는 방법도 얘기했는데 공유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결합에 두 가지, 단일결합하고 이중결합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개념도 각각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원자 간의 결합력은 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원자는 바깥 전자 껍질의 전자수가 8개 숫자 나오면 체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 가장 안정적이고 탄소 원자를 예로 들었는데 얘는 4개의 전자를 갖고 있으면 8개가 안 되니까 다른 원자들과 전자를 공유해야지 안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공유 결합이 가능하여 탄소 분자의 경우 거대한 분자의 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공유 결합 얘기를 했고요. 탄소 원자가 공유 결합을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폴리에틸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폴리에틸렌은 중합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 중합 과정 개념 나타나 있고요. 에틸렌 분자들이 연결되는 건데
에틸렌의 구조도 나와 있습니다. 2개의 탄소 원자, 그 다음에 4개의 수소 원자. 자, 다음에 이어집니다. 폴리에틸렌은 에틸렌 분자들이 연결되는 중합 과정을 거쳐 만든다고 했는데 이 중합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것. 자, 그러면서 과산화물 개시제가 어떻게 과산화물 개시제를 사용하는 에틸렌 중합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과산화물 개시제는 7개의 전자가 있는 불안정한 상태에 가진 원자, 8개가 안정이라고 그랬죠. 근데 얘는 7개가 있어. 자, 그래서 이 불안정한 원자가 에틸렌이 가진 탄소의 결합, 즉 약한 거를 끊어버리면서 에틸렌의 한쪽 탄소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여 단일 결합한다. 그럼 다른 쪽 탄소 원자, 버림받은 애는 홀로 남은 전자를 갖게 되고 얘는 불완전한 탄소 원자는 다른 에틸렌 분자, 7개 가진 다른 에틸렌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고 이게 계속되면서 불완전해지는 탄소 원자가 계속 생성되는데 이것들은 이제 사슬 형태를 이루게 되고 사슬은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 계속 에틸렌 중합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불안정한 탄소 원자, 끝났을 때는 탄소 원자가 좀 불안한 거 그 원자를 뺏길 탄소 원자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만나 안정한 상태가 되면 이 반복이 멈추게 된다. 과정, 에틸렌 중합 과정이 얘기가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폴리에틸렌이라는 고분자 화합물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리더는 분자들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는데 길이가 길어서 결정 영역이라는 게 얘기를 했거든요. 사슬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있는 것, 이게 결정 영역이고 그 다음에 결정 영역이 차지하는 부분의 비율, 죄송합니다. 이거는 여러 조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고 물성에 영향을 미친다. 결정 영역이 많아질수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많아지는 경우 플라스틱은 충격이 약하고 강호성이 떨어 불투명해지지만 결정 영역이 많아졌을 때 이렇게 되는 거. 단점인데 장점은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고 민감성이 감소하며 열에 의해 잘 변형되지 않는다. 그럼 결정 영역이 적어지면, 비율이 적어지면 이게 반대가 되겠죠. 이런 성질을 활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 글 내용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인데요. 이번에 기억, 에틸렌 중합과정에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 성장 중인 사슬은 그 한쪽 끝부분에서 안정한 상태의 탄소 원자, 여기서 틀렸죠? 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불완전한 탄소 원자가 생성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번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슬의 중간에 두 탄소 원자가 서로 전자를 내어놓지 않아도 공유하는 결합이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두 원자가 전자를 하나씩 내어놓아 공유해야지 그 단일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에틸렌 중합 과정에서도 역시 단일 결합이 일어난다고 라 문단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번 틀렸습니다. 전자를 내어놓지 않아도 공유하는 결합은 여기 기억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3번, 상태가 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사슬 성장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 아니죠. 안정하면 다른 거랑 연결이 안 되니까 불안정한 원자를 지닌 분자의 탄소 분자의 생성이 연속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4번, 공유되지 못하고 홀로 남은 전자를 가진 탄소 원자는 사슬의 성장 과정에 종결되기 전에도 반복 과정을 멈출 수 있다. 아닙니다. 아니죠. 두 사슬의 끝이 서로 결합해서 안정한 상태가 돼야지 연속적인 반응이 멈추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성장하는 두 사슬의 끝이 만나기 전까지 계속 탄소 원자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발생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5번,
에틸렌 분자를 구성하는 탄소 원자들 사이의 이중 결합이 단일 결합으로 되면서 사슬의 생성 과정을 이어간다. 자, 요거 에틸 7개의 전자가 있는 에틸 과산화물 게시제가 불안정한 원자를 가진 분자로 분해되는데 이거를 7개의 전자를 가진 불안정한 원자가 8개의 전자를 가진 안정한 원자로 되기 위해서 탄소의 이중 결합 중에 약한 결합을 끊어낸다고 그랬어요. 자, 이때 단일 결합이 일어나지 않은 다른 쪽 원자가 공유되지 못한 전자를 갖게 되면서 불안정한 탄소 원자가 계속 발생하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지문, 주제통합 지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에서 제일 처음에 전통적인 윤리학의 주요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선, 올바름과 같은 도덕명에 대한 해명을 바탕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정하는 객관적 근거를 찾는 것, 이게 주요 주제인데 만족스러운 답이 지금까지 안 나왔대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도덕 문장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 즉 참이나 거짓일 수 있다는 성질을 갖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이건 진리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진리 적합성은 참 또는 거짓, 이게 진리 적합성인데 도덕 문장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전통적인 윤리학에서 펼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보면은 A열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죠. 이 사람이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 조장을 했습니다. 일단 우선이란 말이 나왔으니까 체크 좀 하시고 기존의 도덕 문장은 분석적이지 않다라는 논의를 받아들였대요. 선은 A이다. 그러면은 수어인 A가 주어인 선이라는 개념 속에 내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선은 단순 개념이므로 분석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문장이 경험적 관찰로 검증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을 어떻게 감각으로 검증을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A열은 결국 도덕 문장은 못하네요.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열의 주장, 두 번째 주장이 되겠습니다.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다. 이 도덕 문장은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도덕 문장이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오해.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진리 적합성을 갖지 않는다고 A어가 주장하고 있죠. 이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냐? 두 가지 용법을 구분하지 못해서. 이 두 가지 용법이 뭔데? 표현적 용법하고 기술적 용법입니다. 자, 이걸 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이 나쁘죠?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면 이거는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도둑질을 하면은 나쁜 취급을 받는다라는 거. 그런 얘기를 사실의 기술을 할 뿐이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도덕 문장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반대로 감정을 표현한 문장, 도둑질 나빠 하고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건 어떤 사실을 기술한 것이 아닌 게 됐습니다. 사실 기술이 아니라 자기 기분을 얘기하는 거라죠. 그래서 A여에게는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적으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라는 것.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내 기분이니까 나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라는 게 그 A여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하는 급진적 주장. 하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다. 관련된 문제에 나올 수 있겠죠, 역시. 여기까지가 가 지문 내용입니다. 나 지문 보시겠습니다. 이제 논리학에서 제시된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다. 다음 논리는 이를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전건긍정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전건긍정식. 뭐 P면 Q이다 라고 나와 있고 P이다 따라서 Q이다. 예, 이해가시죠? 이런 논증을 전건긍정식이라고 하고 전건긍정식은 P면 Q이다 라는 문장하고 P다라는 그 두 전제가 이 앞에 얘기한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인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데서 타당하다. 이게 전건긍정론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 이때는 감정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명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보시겠어요?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맛있는 귤은 비싼 거. 그러니까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귤이 비싼 게 아니라 맛있는 귤은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귤은 맛있다라는 게 조건문으로 포함되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전건긍정식의 P, 그러니까 앞 전제가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명 Q이다의 P와 P다의 P 사이에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귤은 맛있다 하고 그 다음에 귤이 맛있다면 할 때 그 P, 그거는 두 개가 다른 거죠. 그래서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 몇몇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나쁩니다. 자, 이 표절은 나쁘다는 예를 들었죠. 표절은 나쁘다는 예를 들었는데, 자,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은, 자, 이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표절을 돕는 것은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표절을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논증이 타당하지 않다. 자, 그래서 A여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A여 앞에 가에 나왔었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의 타당성은 부정돼야 되거나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전건긍정식은 애초부터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고 해야 된다. 이 A학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기 위해서는 이 조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행크스란 사람이 또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아까 얘기한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 이거는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표절 나쁜 거니까.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과 무관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귤이 맛있다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진술되든 아니면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단독으로 진술되지 않든 판단적이다. 판단적이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애매하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추가를 합니다. 판단적이 뭐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을 뜻한다.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 그래서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이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진술할 때와 내용의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건긍정식은 실제로도 타당하다라고 판단적이라는 속성을 집어넣으면요. 그러면은 앞에 질문을 하나 있는데
귤은 맛있다가 뒤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되는 경우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기에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속성을 부여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여기서도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는다. 발현하지 못해도 판단적 본질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라고 하면서 행크스가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위 지문과 관련한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예요. A로부터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라고 볼 수 있다. 1번부터 바로 적절한 선지가 나오네요. 판단적이라고 그랬지? 판단적. 문장이 판단적이기 때문에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책임을 지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고, 2번 판단적 문장인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됐을 때만 참 또는 거짓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도덕 문장을 포함한 모든 판단적 문단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진술했을 때에만 참 또는 거짓은 아닙니다. 3번 귤은 맛있다는 조건분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가 아니죠. 판단적이니까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답니다. 4번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아니죠. 화자의 문장 진술, 그 A에 보면은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4번 아닙니다. 그 다음에 5번 A에서 A에서 요거 확인했을 때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의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건문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게 아니죠. 판단문이니까 판단적 본질은 유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잃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5번도 틀렸기 때문에 이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전소설 지문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대봉전이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장소저가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장예향인데 이대봉과 같이 주인공인 사람이고요. 남복을 벗고 남정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고 시랑은 이대봉에 붙인 시랑이 영이 먼저 차던 뒤 제문을 읽으니 제문 내용이 여기서부터 거의 중략 전까지입니다. 내용이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문 내용을 살펴보는 게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제문을 좀 자세하게 봐야 돼요. 제문은 제사 지낼 때 올리는 그 글. 유세차의 기주 장하님의 딸 애왕이 장소죠. 그래서 영이 앞에 아래나이다. 자, 에이스라 소첩에 붙인 아버지가 장소조의 아버지가 이대봉의 아버지와 사귐이 깊사옵소니 그 뒤에 대인은 귀자, 부인은 소첩을 얻어지니 동년 동일생. 그러니까 같은 날에 장애왕하고 이대봉이 태어났어요. 그 다음에 신기한 꿈을 꾸고 진진지연 깊은 인연을 맺었더니 슬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양가 시운이 안 좋아서 외딴 점에 유배가고 그 다음에 부친은 중도의 세상을 버리시니 부친이 누구? 장알림은 목숨을 잃었어요. 너무 답답해서. 그리고 모침, 장알림의 아내, 그러니까 장소저, 장예왕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별세,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소첩을 의지할 곳이 없더라. 간적왕이, 얘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자, 간적왕이가 혼인을 강제하였기에
변복 도주했다가 남자로 변장을 하고 오랑캐를 다 물리쳐서 대공을 이뤘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왕위를 없이하여 원상을 풀고 대인과 공자를 하자 혼약을 이루기 위함, 이대봉과 결혼하기 위함이었는데 말을 들어보니까 죽은 것 같아. 이대봉과 이시랑이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술을 올린다라는 게 이 중략 전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설, 이번엔 이공자 대봉, 다른 남주인공입니다. 부친을 모시고 용궁, 비현실적인 것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서 황성에 올라와서 오랑캐 물리치고 황제한테 글을 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성상, 황제, 중국 황제가 이시랑 부자, 이대봉 부자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장소조의 악교를 애련히 여기서 아끼는 사람이야, 되게. 자, 잊지 못하시더니 장소조의 상표가 빌었거든. 그러니까 이대봉이 상수를 올렸고 그 다음에 장소조도 글을 올렸습니다. 둘 다. 그래서 열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장해양의 편지입니다. 표를 올립니다. 그래서 바닷가에서 제를 올려. 아까 이거죠? 제일 처음 중략 전에 얘기한 거. 그래서 혼을 위로했어. 이대봉과 이시랑이 죽은 줄 알고. 천우신조하야 삭발승려를 만났더니 이게 시랑 이계처 양씨, 그러니까 이대봉의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장해양이 마치 결혼을 했으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죠. 그런데 결혼을 안 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로 생각을 하고 되게 반가워해. 그리고 왕위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하는 왕위를 벌해달라. 그리고 왕이 부자, 왕이하고 왕이 아들을 나한테 넘겨달라. 내가 처리하겠다. 벌을 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표문이 또 하나 올라왔어. 이건 누구? 이대봉이 보낸 겁니다. 이대봉이 표문을 올립니다. 시인의 부자가 왕의 모함을 입었어. 왕이가 나쁜 놈이네. 그래서 유배지로 가다가 뱃사람들이 배 타고 유배지 가고 있었는데 아비 이시랑을 벌벅하여 물에 던졌어. 그 이유는 왕이가 시켜서. 그리고 이대봉도 죽게 생겼는데 서해 용왕의 구함을 입어 살아났대요. 역시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천축국 인도 가가지고 8년 동안 살다가 다시 내가 국가의 죄인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중원으로 돌아오다가 여러 가지 아이템, 갑옷, 투구, 왜 이름을 만나서 갑옷, 투구, 그 다음에 삼팽에서 오추마, 그 다음에 관공, 관우 알죠? 유명하지? 칼을 얻어가지고 아이템, 풀 장착 쫙 하고 그래서 황성으로 오려고 하다가 오랑캐를 만나서 오랑캐를 물리쳐서 황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오랑캐를 다 쓸었다. 그리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어떻게 무인도에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시랑 아버지를 만났어요. 이대봉의 아버지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 과정을 쭉 얘기한 다음에 이대봉도 역시 왕이 나쁜 놈이니까 죽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제 죄를 다스려 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문 하나, 편지 2개가 나왔죠. 그 내용이 전부 답니다. 자,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대봉전. 자, 이대봉전에서 주인공은 공적 가치와 사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적 가치는 국가 차원의 사건, 사적 목표는 가문의 일원으로서 사건 해결에 가담하는 동력이 된다. 그 다음에 현실계나 비현실계의 존재도 나오고 주인공이 문제적 활용에 조력을 하고 자, 공적 가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까지 같이 제시하는 것은 충이라는 이념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적 목표의 추구를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사적 목표 채우는 것을 정당화한다라는 겁니다. 자, 1번 보시겠습니다. 장해양이 혼약을 위해 대공을 세웠다고 한 대에서 이건 맞아. 그런데 혼약이 국가 차원의 사건에 관여하는 동력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1번이 답인가? 맞는 내용 같네요. 그 다음에 2번. 장혜왕이 왕위를 국법으로 다스린 후 자신에게 달라고 한 데에서 공적 권위를 존중하지 않은 채 여기서 틀렸죠. 국법으로 다스리는 거는 공적 권위를 존중하는 거니까 2번은 아닙니다. 자, 3번. 흉노의 침입으로 피신했다는 소식이 분노해 이대목이 출전했어. 그런데 사적 목표를 추구하는 거랑 이건 상관이 없죠. 이거는 공적 권위, 공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표류하던 이대봉이 천호신조로 이시랑 아버지와 제의한데 비현실계의 존재가 비현실적인가? 이건 좀 애매한데 공적 활약에 조력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죠. 4번 아닙니다. 자, 5번. 흉노 제압을 공으로 드러낸 후 왕의 처벌을 요구. 충의 인형을 훼손하면서까지 사적 목표의 정당성 받고 충의 인형을 훼손한 건 아닙니다. 사적 목표 정당성은 있다 치더라도.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갈래 보증에 일단 고전 논문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고전 논문하고 고전 수필 나오는 거죠. 우부가입니다. 일단은 그 저 건너 콩생원이라고 나오는데 저 우부가에서 비판의 대상 3명 나오지만 여기서 콩생원 하나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콩생원은 팔자 원망에 돈 많아, 아버지 덕으로 돈은 많아, 금수저에 가까운데 친구 대접을 한 적이 없어요. 주제 넘게 음양술수 점치는 건데 옛날에는 양말에 점을 치는 거 안 좋게 봤거든. 그리고 이 음양술수 때문에 점치는 거에 현혹돼가지고 이장도 자주 하고 왜? 나 로또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사도 자주 해. 그 다음에 명당을 찾아다니는 거. 그리고 여기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여기 아니면 피란처가 여기로다. 그러니까 음양술수 때문에 음양술수 점치는 것 때문에 이장도 자주 하고 이사도 자주 하고 그 다음에 땅도 좋은 땅도 계속 찾아다니고 이런 거예요. 이거 안 좋은 거죠. 이 당시에는. 그리고 처자식은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면서 돈도 많은데 공것을 말해. 공짜 되게 좋아해요. 아마 머리 빡빡일 거야. 긴 취무를 하지 하니 두 번째는 안 했고 사람들이 한 번 숙기 두 번 속냐 이거죠. 그 다음에 나랏돈 함부로 쓰자 하니 일가 중에 부자가 없고 나랏돈 쓸만하지도 않아. 뜬 재물을 경영하여 경영 출입 사단일 때 이거는 이제 공짜로 돈 벌 생각 없냐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쏘다니는 거. 재산가의 청주에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그 다음에 염치 없이 남의 돈 긁어모아. 안 좋은 거 다 하고 있습니다. 흥정 붙이고 모수 받는 거 여기까지 전부 다 안 좋은 거, 안 좋은 일을 쭉 얘기했어요. 공생원한테. 그러면 이번에 말로 계속 돌아다니는데 가머니설 꿰어보자라고 하면서 두 꽂히는 일에 끼어들어서 은강금강 찾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술집 가가지고 노릇판에서 개평 얻는 거 뚜쟁이 짓 해가지고 사람 불러내서 그 다음에 매상유지 놀러 다니기. 그러니까 일확천금만 노리면서 계속 놀러만 다녀요. 공생원은. 게다가 이 나쁜 놈이 어린 딸까지 팔아버립니다. 어린 딸을 백냥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산소까지 팔려 할까라고 완전 쓰레기죠. 안악은 친정살이, 자식은 머슴살이, 그 결과 일가에게 인심 잃고 친구한테 손가락질 당해. 안 좋은 놈이야. 그래서 부지 거쳐 나간 후에 소문이나 들었던가 나쁜 짓 다 하고 욕만 먹는 사람이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고전수필 탄홍설입니다. 경험을 토대로 깨달음을 이끌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실게요. 경인년에 큰 가뭄이 들어 구체적 상황 얘기했고요. 비도 안 와가지고 결국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다. 그 상황에서 부지런한 농부가 생각하는 거. 김매도 죽을 것, 김매지 않아도 죽을 것. 그런데 곡식을 살리는 게 나을 것이다. 비가 내린다면 노력의 허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 다음에 게으른 농부가 나옵니다. 일단 상황 인식은 똑같아요. 김을 매도 죽을 것, 김 안 매도 죽을 것. 바쁘게 일하면서 수고로운 것보다는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나을 것이다. 비가 안 오면 열심히 일한 거 말짱 꽝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쁜 게으른 농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비웃고 그 다음에 계속 놀리기만 열심히 그 일하는 사람한테 밥 주는 여자들도 계속 놀리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라고 나오죠. 수필에서 나는 글씨니 자신이야. 그래서 가을까지 할 무렵에 가봤는데 절반은 완전히 황폐, 절반은 잘 가꾸져 있어. 그리고 절반은 곡식이 성갈게, 절반은
빽빽하게 달려있었다. 그러니까 게으른 농부, 그다음 부지런한 농부 차이가 확 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농부는 하늘을 우러러보고 어떤 농부는 수배치에 담이 들어있었다. 이거 읽어보면은 하늘을 우러러보는 게 게으른 농부. 그 다음에 술 취해 잠든 게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노인한테 이유를 물어보니까 게으른 황폐하고 성긴 곡식은 게으른 농부, 잘 가꾸어져 빽빽한 곡식은 부지런한 농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게으른 농부는 먹을 게 없고, 그다음 부지런한 농부는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감탄사가 나옵니다. 열심히 일하였고 편하게 놀다가 하는 것은 비단 농사일만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생각이 확 커져. 그러니까 농사일에만 지나는 게 아니라 인간사로 생각이 확장됩니다. 고전수필의 특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이 글쓴이가 진정으로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 어떤 거? 이 사람. 시설을 공부하여 벼슬길에 나아가기를 도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선비들 진짜 젊을 때는 공부 많이 해. 그런데 과거 시험에 연달아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한대. 공명의 분수가 있어서 운명에 달려있으니 학문으로 이룰 것이 아니다. 공부해서 될 게 아니라 과거 업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운 것을 버리거나 아니면은 이웃전에 싸우는 것을 버려서 어떤 사람은 중도에 그만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에 거의 다 이르렀다 되돌아간다. 그냥 포기해버린다라는 겁니다. 9길 높이로 산을 쌓고도 한 삼티기의 힘, 이거 중요하니까 체크하시고요. 이런 노력을 쏟는 것과 같지 않으니 어찌 김을 매지 않는 자들과 같지 않으리요. 학문의 수고로움은 농부들보다 훨씬 덜하지만 공부하는 게 농사를 하는 것보다 좀 쉽다라는 거. 그런데 학문을 하여 얻는 것이 어찌 농사를 지어는 이로운 정도뿐이겠는가. 공부 열심히 해서 죄송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농사 짓는 이론보다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 크다라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 이깟 배를 지어는 것은 이름이 적으나 명성을 취하는 것은 이름이 크다. 그래서 큰 일을 하면서 부지런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자, 군자는 소인이, 여기서 소인은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좀 평범한 사람, 아니면 농부 같은 사람들, 끝까지 노력하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 학문을 쉽게 포기하는 젊은 선비들을 깨우치는 바이다라는 게 탄홍설 내용입니다. 우부가 탄홍설 변형 문제 하나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풀어볼게요. A, C에 대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꽁생원이고 그 다음에 B는 게으른 농부고 그 다음에 C는 선비입니다. 자, A는 도박과 음주에 빠져있고 그 다음에 B는 파산의 들판에서 목 세우고 하늘을 우러보고 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A는 부모의 효태, 금수저랬죠? 팔자 원망하고 C는 공명과 부귀가 분서 운명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부 안 했어요. A는 혼인을 핑계로 딸파를 재물 취하고 있고 100냥에 팔았다고 그랬지. B는 가문 핑계로 편안함 추구하다가 1년 내기 금주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는 가뭄에 김을 맺지 않아 다른 농부들의 조롱을 받고 여기서 틀렸죠. 여기서 틀렸습니다. 누군가의 조롱한 거는 B였습니다. B가 조롱받지는 않았어요. C는 한때의 괴로움을 참지 못해서 공명을 이루지 못한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맞는 설명입니다. 다음 현대소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땅 유명한 작품이죠. 자, 어머니가 무슨 변명을 했나봐요. 그런데 나는 그거에 위안을 받지 못했고 아버지에 대한 얘기도 안 하게 되고요.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한마디에 그냥 어머니 한마디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점점 어두운 아이가 되고 있었고 아버지의 환영이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어디서나 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는 아버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근데 나를 쏘아보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결국 저주와 공포의 낙인으로 박혀 있었고 나는 엄청난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라는 게 중략 전 내용입니다. 어머니한테서 아버지에 대한 얘기 듣고 나서 상처를 받았고 뭔가 되게 깊어졌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가 날 보고 있는 그런 느낌. 중약 부분 줄거리. 이제 내가 군대 갔는데 참호하다가 뭐 시체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함께 매장을 해요. 인근 마을의 노인과 같이. 그래서 노인은 몸통뼈에 묶인 줄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유해에 무슨 철사 같은 게 감겨 있었거든. 그거는 이제 전쟁의 고통과 아픔을 상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노인의 손끝에서 그게 풀리고 철사줄은 살아있었는데 그 철사줄이 나한테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전쟁의 냉혹함과 공포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철사를 묶고 멀리 내던졌어요. 에라이 하고 멀리 내던졌어. 얽매여 있는 거.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어머니의 가늘의 목줄기와 그 다음에 하얀 물사발이 눈앞에 떠올랐다. 물사발 띄어서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는데 현기증이 일어요. 과거 기억이 났기 때문에.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었다. 생계를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모래밭 은빛으로 반짝이고 나는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과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뒤, 어머니의 뒤를 한 사내의 환영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아버지에 대한 언급을 나타냈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외양도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데 사내의 환영은 어느새 사라져버리고 있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긴 하니까 눈을 비비고 보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보이지 않아. 어머니가 찍어내는 발자국만 발꿈치를 뒤따라왔다. 이거는 어머니의 외로운 삶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현재로, 환영에서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관 대신에 여기 신문지로 싼 뇌를 묻어 주었다. 그러면서 적당히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북어에다가 술을 돌려가지고 마셨습니다. 야, 엄마, 이런 느닷없는 장례식도 너희 두 놈들 때문이다. 그래서 한 잔씩 마셔라. 라고 하면서 소대장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술이 차오른 반합뚜껑을 들었는데 갑자기 또 어머니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리고 웬 사내가 서 있는데 가슴과 팔목에 철사줄을 동여맨 채 아버지도 전쟁의 피해자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총성이 울렸고 허물어지듯 앞으로 꼬꾸라지고 있고 시야가 붉게 흐려왔다. 내가 아버지의 환영을 받는 아버지가 총을 맞아서 죽게 되는 환영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 대한 그런 연민의 태도가 나타나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아버지도 되게 부담스럽게 마음 한구석에 무언가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연민의 태도로 드러나서 아버지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라는 거 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땅 변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A와 B의 서사적 기능입니다. A가 어머니의 한마디, 그 다음에 B가 소대장과 다른 사람들의 한마디, 요 말. 자, 이것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A는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증오가 담겨있다. 벌써 X죠. 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우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A는 나가 아버지를 증오하게 만드는 요인 맞고요. B는 이야기의 긴장감이 해소되고 있으면 들으는 거. 2번이 답이네. 3번. A와 B의 주체는 모두 이 작품의 서술자. 이 작품의 서술자는 난데 해당 사항 없죠. B는 A와 달리 여기서 벌써 틀려서 태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A입니다. A와 B는 모두 민족적 현실로 인한 맞는데 자조적이 틀렸죠. 자기 때문에 뭐 6.25를 지가 일으켰나? 그건 아니지.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현대시 파트 청산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떠나갈 미련은 없다. 속세에 대한 미련은 없어요. 얘가 지향하는 거는 청산입니다. 청산에 와서 방을 푸니까 흐리던 산길이 잘 보인다. 자, 요거는 이제 삶의 지향이 뚜렷해졌다라는 것. 인가를 내려다보고, 인간의 이제 속세를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쓰다듬 편집 구조가 칫솔이건
속세에서의 삶, 아직 미련이 있는 거죠. 속세에 대해 삶의 미련이 있습니다. 남방으로 가다 길을 놓치고 두어 번 허우적기는 여울물. 산 아래는 때같이 들이몰려와 모든 야성을 버리고 들 가운데 순결해진다. 지금 자연과 관련된 요소들이 나오는데 전부 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길을 가다가 자주 뒤돌아본다가 뭐 의미해? 속세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모습. 그래서 30번 다져두고 30번 포기했던 관습들, 속세에서의 삶. 서쪽 마을을 바라보면 나무들의 잔슬결처럼 가늘게 흩어지는 저녁 연기가 한 가정의 고민의 양식이라고 얘기해서 고단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밥 보면서 밥 먹고 싶다라기보다는 되게 힘들게 사는 거, 밥하는 것도 힘들잖아. 그 다음에 생목, 들거미줄, 맨살 비비는 돌들 다 좋은 거야. 여기에 함께 누워가지고 이 세상을 알아보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속세에서의 삶이 힘들어보지 않은 것, 존재들과 함께 잠들고 싶다라는 게 청산환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지문, 사슬과 관습, 고독 이후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적 화자가 나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홀로 차를 마신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마신다 하면서 반복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운율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러나 사실일 뿐 차의 향기와는 상관없이 물과 같은 담담한 사실일 뿐이다. 누구의 시킴을 받아, 여기서 누구는 절대적 의미하고요. 누구의 손으로 들교파를 가꾼 것도 아니고 차를 마시는 것은 스스로 달갑고 즐거웠고 신이 시킨 게 아니라 화자의 주체적 행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차를 마시는 행위는 사실일 뿐이고 그 다음에 관습이다. 그래서 이 연에서 나타나는 건 신, 절대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감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물에게 물은 물일 뿐. 그러니까 뭔가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실 존재하는 사실의 대상으로서만 인식하겠다라는 태도가 드러나고요. 10년을 더 살든지 나에게도 나는 이제는 차를 마시는 나일 뿐이다. 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짙은 향기와는 관계도 없이 차를 마시는 사상과 관습은 내가 아는 내게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모든 것도 된다. 이게 경험적 사실만을 인식의 유일한 근거로 삼겠다라는 거. 무언가 깊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경험하고 있는 것만 사실로 삼겠다라는 게 이 작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가는 인격화한 대상을 통해 화자의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의인화가 쓰인 거 찾으면 되는데 솔직히 요즘 의인화하고 화력법하고 구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뭘 찾아도 일단은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은 허우적거리는 여울물이 허우적거린다라는 게 요거는 인격화한 거죠. 의인법으로 표현한 거니까 1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아니죠. 차 마시고 있는 거잖아. 그냥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나와 달리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라고 나와 있는데 가의 과거, 현재의 대비가 나타나 있나? 예, 해당 사항 없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일어날 상황을 가정해 비판적이시 상황을 가정한 건 아니죠. 그냥 차 마시고 있는 거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5번 가와 나는 모두 사계절의 흐름? 예, 이런 거 나타나지 않았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장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화법으로는 발표가 제시되어 있고요. 우리가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 발표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발표 화제와 관련된 청중의 경험을 환기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급식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이라고 선지가 출제돼도 옳은 선지가 되겠죠. 그 다음 지금 사진을 제시하면서 우리 김의 인기가 외국인들에게도 많다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사진은 우리가 이어서 살펴볼 사진과 다르게 청중들의 흥미를 환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 설명을 할 때 이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는 아니다 하는 거 우리가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김양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김양식 방법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게 2문단과 3문단인데요. 2문단에서는 지주식 양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각 자료 통해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김을 키우고 또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지금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서 김이 햇빛과 공기에 노출되면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살균 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좋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오른손을 내밀며 라는 비언어적인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 설명 내용과는 무관하게 오른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청중의 관심을 환기하고 있다 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목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의도와 관련해서 이 부분 직접 설명을 하면서 또 시범을 보인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틀린 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에서는 부류식 양식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김을 키우는 방법이라든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어렵지 않게 내용은 확인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 여기에서는 지금 뜸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류식 양식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뜸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뜸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 하는 것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지금 이렇게 생산된 김이 세계 곳곳에 수출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 또 주목할 만한 것, 검은 반도체라고 불린다라는 거, 이 자체가 김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수산식품 수출 1위, 연간 수출액 1조 원과 같이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발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 1번 한번 간단히 보면요. 발표자의 말하기 방식 묻고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통해 청중이 발표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다 되어 있는 것, 우리가 질문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문단에도 있었고요. 그 다음 문단에도 이렇게 질문 활용하고 있었는데 중요한 것, 이를 통해서 청중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진 않았죠. 뒷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2번 발표 내용과 관련해 책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밝히고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요. 세 번째 발표 내용과 관련해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환기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여기 단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급식에 나온 김자반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김 양식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하는 것을 밝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의 변화 과정을 나열하거나 청류형 문장을 활용하여서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요청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화법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화법과 작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법과 작문에서는 지금 전파 식별 시스템을 도서관에 설치한 후 이와 관련해서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대화가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간단하게 이렇게 차이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문제에서는 지금 부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변화들을 여기에서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하는 것만 주의를 하면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크게 나누면 이제 여기까지는 달라진 도서관에 대한 내용들이 제시가 되어 있었고, 여기 다음부터는 안내문에 어떠한 내용을 넣을까 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었는데요. 글에는 앞, 뒤 여기 두 내용 모두가 지금 종합되어서 이렇게 안내문이 작성되었다 하는 거, 안내문을 작성했다 하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제로 우리가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문제는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우리가 나로 넘어가서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첫 번째, 수월해진 대출 반납은 일련의 절차를 차례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되어 있는데, 대출 반납이 길게 줄 서는 일 없이 이제 한 번에 여러 권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설명을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차례대로 대출 반납 절차를 안내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용 편의성을 높인 도서 배치를 한번 살펴보면, 책을 분류한 기준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서 도서를 배치했다. 교과 연계 도서, 선호도가 높은 도서를 눈에 잘 띄는 서가에 배치해 두었다 하는 내용은 확인할 수 있지만, 책을 어떻게 분류했는가 그 기준을 나열하는 방식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2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3번 대출 가능 시간 확대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와 현재 사이에 차이점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했다 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 점심시간에만 대출이 가능했다. 근데 지금은 어떻다? 이제는 도서부원이 없어도 점심시간이 아닌 때에도 직접 도서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4번, 자가대출 반납기 이용 방법과 관련해서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할 때처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진 않았죠. 그래서 4번도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새 단장 기념 행사는 행사의 내용 및 기대 효과를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하였다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러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준비한 행사를 나열한 것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문은 우리 문제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초고를 쓰기 전에 학생이 작성한 메모의 일부이다. 초고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에 참여했던 경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도 했고 이러한 보람도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갖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감상, 소감을 제시하고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로 활동하는 방법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가유산이 왜 바뀌게 되었는지, 그리고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개념을 제시한 다음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활동하는 방법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세 번째 단락,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의 장점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A 부분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유익함에 대해서 다루고 있구나 하는 것, 장점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문단 3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4번, 청소년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장점이 많은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교육도 부족하고 홍보도 미흡하기 때문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하다. 그 다음 5번 보면요. 국가유산 지킴이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 되어 있는데요. 앞서 활동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지자체나 지역단체가 이렇게 해야 한다. 개발하고 홍보해야 한다. 그래야지 학생들이 동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아니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다 하는 것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로 넘어와서 언어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지문에서는 호칭어와 지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여기까지 뚝 끊어서 호칭어, 그 다음 뒷부분은 지칭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단어의 뜻 그대로 가리켜서 잃을 때 사용되는, 그러니까 어떠한 대상을 이렇게 콕 찍어서 가리킬 때 쓰는 말을 지칭어라고 하고, 그 외에 정말 내가 이 청자를 부르는 말 혹은 그 대상을 부르는 말로 사용할 때는 호칭어라고 한다. 그래서 그 둘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두 개의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한다면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평소에 잘 다루지 않는 내용이다 보니까 문제를 풀 때 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마지막 문단에 여기 지칭어 중에서 미지칭과 부정칭 한번 얘기를 해본 다음에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나 사물들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 중에서 그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서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말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호칭어로 쓰일 수 없는 지칭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에는 우리가 흔히 의문문을 만들 때 생각하는 이 미지칭을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요. 보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디 혹은 누구 이런 말들 전부 미지칭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하는 게 바로 부정칭인데요. 의문문이 아닐 때, 그러니까 물어보는 맥락이 아닐 때 사용되는 이러한 말들을 우리는 부정칭이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지금 어디 예시를 들고 있는데요. 너희 학교는 어디야? 라고 묻고 있죠. 지금 어디에 대한 답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얘는 미지칭, 몰라서 물어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디 좀 가자의 어디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죠. 아무 때나 가자 이런 곳입니다. 정해지지 않아서 불분명한, 그러니까 뭐든 상관없는 이런 뜻으로 쓰인 거죠. 그럴 때는 부정칭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이때의 단어들은 다시 대명사 외에도 명사, 관형사, 부사 등의 부사 등의 품사 다양하게 나타낼 수 있고, 또 맥락에 따라서 형태가 같기 때문에 전자와 후자 모두 가능하다. 이러한 것들은 실제 예시를 보면서 파악하는 게 훨씬 더 쉽기 때문에 1번 보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의 A에서 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되어 있고요. 먼저 A와 B, 알지 못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요. 알지 못하는 것은 미지칭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예요의 얼마는 지금 우리가 얼마인지 몰라서 알고 싶은 거예요. 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적절하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척척 해내니는 무슨 일인지 궁금한 게 아니죠. 무슨 일이든 상관없다
무슨 일인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정칭이다. 그리고 품사 한번 살펴보면요. 얼마예요는 지금 예요 바로 앞에 붙었기 때문에 명사인 것, 그리고 무슨 일이든 에서의 무슨은 일을 꾸며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사도 다르네요. 그 다음 2번 A와 C는 대상이 특정되지 않아 호칭어로 쓰일 수 없으며 품사는 서로 다르다 되어 있는데요. 얼마예요의 얼마, 그리고 언제 보아도의 언제, 둘 다 누구를 부를 때 혹은 대상을 부를 때 쓸 수 없죠.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않기 때문에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품사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얼마예요? 아까 명사였고요. 언제 보아도의 언제는 지금 보다라는 서술어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품사도 서로 다르다. 2번이 적절한 것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 A와 D는 사람이나 사물 등을 지칭할 때 사용되며 품사는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요. 가리켜서 이를 때 쓰는 말 사용될 수 있죠. 우리가 지칭어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A와 D 모두 적절합니다. 하지만 품사 아까 명사라고 했고요. 어떤 분의 어떤은 분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관형사입니다.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그 다음 4번 B와 C는 불분명함을 나타내며 품사는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불분명하다라는 거 얘기를 했고요. C를 한번 보면 언제 보든 상관없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불분명함을 나타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품사가 관형사, 부사로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고요. 마지막 C와 D, 맥락에 따라 미지칭과 부정칭으로 모두 쓸 수 있으며 품사는 동일하다 되어 있는데요. 언제, 어떤, 우리가 진짜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상관없다라는 뜻으로 쓸 수도 있죠. 맥락에 따라서 둘 다 쓸 수 있는 건 맞고요. 품사가 틀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사, 그리고 여기는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1번에 적절한 것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체 첫 번째 지문의 문제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서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묻고 있고요. 하나씩 살펴보면 지금 기억에서 글자의 크기와 굵기를 달리하여 보도의 주요 제재를 부각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이게 되려면 우리 여기 멸종된 독도 바다사자 관련해서 바다사자를 굵게 한다든지 복원이라는 글자를 굵게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필요했을 텐데 그렇게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니은 기자의 발화 내용 중 생략된 부분을 문자로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살펴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자막을 활용하여서 중요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 것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략된 부분이라기보다는 발화 내용을 요약하여서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더욱 적절하겠죠. 그 다음 디귿을 보면요. 전문가의 발화와 관련된 자료를 보충하여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바다사자를 들여올 계획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충하고 있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정보의 신뢰성, 전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믿을만하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아야겠죠. 그 다음 나머지를 보면 지금 4번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보도의 화제와 별도로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화면 상단에 제시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 현재 미세먼지 수치가 어떠한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지금 바다사자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4번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 기억, 니은, 디귿은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차단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여서 이렇게 자료를 띄우거나 혹은 배경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세 화면 모두 보도 내용과 관련이 없는 정보를 차단하는,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두 번째 매체 지문에서도 똑같이 1번 한번 풀어볼 텐데요. 윗글에 나타난 매체 활용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묻고 있네요. 1번 나영은 자신이 녹화한 회의의 내용을 회의에 불참한 다른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수민이가 참석을 못한다고 해서 지금 회의를 녹화해서 파일로 저장할 거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먼저 동의를 구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실시간으로 수민이한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지연은 시안 제작 시 참고를 위해 다른 학교에 졸업 앨범 앱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를 전송했다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학생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게시판에 친구들이 의견 제출한 것 확인할 수 있도록 게시판 주소를 보내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다음 3번 민진이 소회의시 기능을 활용하여 검토한 의견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소회의시를 통해서 지금 검토한 내용을 두 개의 조로 나누어서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지 이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3번 적절하지 않다. 그 다음 4번 은주는 회의의 주제와 관련된 자신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귓속말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귓속말을 통해서 회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죠. 개인적으로 수민이 걱정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적절하지 않다. 마지막 5번 서영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매체의 특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찾은 자료를 다른 대화 참여자들과 공유하고 있다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온라인 화상회의라는 것을 고려하여서 손쉽게 내가 본 동영상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하다 정답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6월 모의평가 변형 문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자료는 나무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자료를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